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2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을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는 두 꼭지로 나뉩니다. 메르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목 위주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첫 사망, 격리자도 급증. 국내 첫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50대 여성 의심 환자 S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50대 여환자 사망. 이런 제목으로 일면 머릿기사 헤드라인 뽑았고요. 서울신문 일면 역시 메르스 얘기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50대 여성 첫 사망. 동아일보 일면 역시 비슷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50대 여성 첫 사망. 국민일보 일면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첫 사망, 보건당국 6일 동안 방치. 이런 제목입니다. 메르스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50대 여성 환자가 어제 사망했는데, 이 여성은 B병원에 있다가 사망 장소인 이 병원으로 지난달 25일 옮겨졌으나 이 병원은 31일까지,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그가 메르스 감염 의심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메르스 얘기하고 국회법 개정안 얘기, 주요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 다룬 일면 머릿기사 또 가격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예고, 새정치 입법부와 전쟁 선포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국회법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그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뉘앙스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일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 문재인 국회법 충돌.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포커싱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법 만들어놓고 딴소리, 코미디 국회. 여야를 싸잡아서 국회를 깎아내리는 그런 뉘앙스의 일면 헤드라인이었고요. 경향신문 일면은 이렇습니다. 개정 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시사. 박 대통령 국회와의 전쟁 선포. 자,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내용이 많지 않고 딱 두 가지 이슈로 점철돼 있어서 금방 훑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이들 내용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굵직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조간신문들의 일면 헤드라인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안이 위중할수록 신문 기사의 제목은 짧고 굵게 뽑히는 경우가 많죠. 이 메르스 감염 의심 50대 여환자 사망 이 소식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메르스 감염 의심 50대 여환자 사망 이거 말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반면에 정치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큰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이 아무리 위중하더라도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제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인데 대부분 드라이하게 제목을 뽑는 가운데서도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는 눈에 띕니다. 유독 조선일보는 의미를 국회 쪽으로 잔뜩 부여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코미디 같은 국회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충돌로 포커싱을 했고요. 이렇게 조간신문의 주요 머릿기사만 살펴봐도 주요 조간신문의 머릿기사만 살펴봐도 어제겠죠. 그 하루 전날의 이야기들이니까 그 전날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가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블루맨님, 들향님, 또 우리별님, 화알장님, 사도요한님 등등 이른 아침인데 게시판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희망님 다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월요일 아침 방송 때는 제가 좀 힘에 붙였습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 좀 뻑적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뒤로 갈수록 좀 처지더라고요. 주말 휴일에 좀 쉰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월요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일로 몸을 워밍업 하면 그 이후로 화수목금은 좀 더 수월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주말하고 휴일에 실컷 놀고 월요일에 회사에서 쉬는 거다. 예전 저 어느 직장의 어떤 선배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저나 우리 상근 조합원들이 월요일에 와서 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갑자기 그 우스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개정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시사. 박 대통령 국회와의 전쟁 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국회법을 두고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개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면 거부한 것으로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자 법 재수정을 압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눈길이 가네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애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등극했을 때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등극을 했을 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특히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하고 한번 크게 각을 세우고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 평론가들이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대권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그러자면 지금의 권력하고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언제이냐, 또 어떤 사안이냐, 이것만 문제라는 그런 전망이었죠. 글쎄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 바로 이 사태가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은 대수비라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일컫는답니다. 이 대수비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요, 공무원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런 말도 했고요. 시행령까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140명의 뜻이라며 정면 돌파하려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도 청와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보도 자료를 내고요. 국회가 정부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 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국회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위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부대변인은요, 브리핑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좀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제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이고, 글쎄요,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좀 다툼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이 삼권 중에 민의를 대변하는 한 축이니까요. 국민의 의사로,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부도 대통령이라는 수반이, 국민이 직접 뽑은 수반이 우뚝 서 있긴 하지만은 국회에는 수백 명의 대의 기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어느 모로 보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내진 입법에 큰 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넓죠. 대통령제의 전형을 구가하는 그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입니다. 위기의 남자 유승민, 이런 제목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변경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어제 못을 박았기 때문이죠. 당내 친박근혜계 의원들도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서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유승민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 여러 신문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석상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답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여기서 서청원 의원이 말하는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줘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구박을 한 것 같네요.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문제에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이런 반발에 맞대응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대해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당내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비박계로부터 사실상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답니다. 배척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런 지경인 모양이군요.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을 한 직후에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 직후에 앞으로 청와대하고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쏟아져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런 전망이 이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계기로 단초로 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겨레 3면입니다. 김무성 이번에도 대통령 쪽에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내 인사들 즉 의원들을 설득하고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의원들을 단속하고 타일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을 위해 만약에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김 대표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표대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안은 국회로 되돌아옵니다.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김 대표 어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을 한 걸로 생각이 된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줄곧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박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왔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박 대통령이 강하게 나무라듯 한마디 하니까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로 뒤집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맞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런 말도 했죠.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여부가 문제다. 균형감 있는 헌법 학자들을 한번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할 일이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말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문제 제기한 위헌성 여부다. 그걸 한번 가려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는 더 도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족이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 압이 없는 시행령, 누리과정, 세월호 등 11개 정조준. 자, 이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 입법,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 시행령이라는 게, 정부 입법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요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새정치연합이 어제 이 대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들고 나왔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어제 11건의 법 위의 시행령 사례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청와대의 위헌 논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로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온 첫 번째 대상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입니다. 현행 법상 영유아 보육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즉 정부가 관할토록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정부가 엉뚱하게도 교육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의 시행령을 통해서 지방교육청 예산의 일을 떠넘겼다는 주장입니다. 한참 논란이 됐었죠. 예, 그 뒤에 숨겨진 법 절차적 원리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이 단초가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죠. 이 시행령 5조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총괄할 행정지원실장 지정권을 정부가 갖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의 권한, 나아가서는 진상조사 특조위의 의미까지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15조의 경우 위원회의 직원 정원과 활동 기한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켜서 이 역시 모법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 협정 체계에 따른 농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 대해선 근거 자체도 없는 시행령을 새로 만들거나 시행규칙 개정 등의 꼼수를 통해 모법을 무력화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부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새누리당 일각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가 내놓은 주장이 맞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한국일보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봤네요.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견제는 당연, 이런 워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인 걸로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입법 독재와 행정부 견제라는 프레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 행정부 견제라는 프레임이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입법부의 기능이 막강해지면서 마치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독재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삼권 분립 원칙에서 비롯된 당연한 장치라고 입을 모은답니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국정감사 등 청와대와 행정부가 행정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가지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국회 요구를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게 원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또 한 가지 지적입니다. 사선의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것에 대해 특별히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얘기겠죠.
행정입법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오래된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그러니까 법안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답니다. 이번 논란에서처럼 문제가 되는 시행령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손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헌 논란만 부추길 수 있으니 평상시 문제되는 시행령에 대한 감시나 예산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치 제도적인 원리상의 갈등 또 분석의 충돌까지 내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 정치와 정치학적, 이론 정치상의 어떤 다양한 접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어떻게 또 갈등상이 더 짙어지는지 유심히 한번 지켜보고 관련 소식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50대 여환자 사망.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인 50대 여성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숨져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자와 접촉해 자가나 시설에 격리 중인 대상자도 68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어제 낮 오후 어느 시점까지만 해도 출국금지 조치 요걸 좀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출국금지 조치가 단행이 됐군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8세 여성 A씨가 어제 오후 6시쯤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메르스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지난 25일 이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여성의 사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예. 확진 환자는 아니고요. 확진 판정은 아직 안 받았고요. 메르스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의증 환자란 얘기죠. 권준욱 복지부 메르스 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앞서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총 715명이고 이 가운데 33명은 잠복기가 지나서 격리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잠복기 최대 14일로 보고 있죠. 당국과 전문가들은요. 권 반장은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해외 출국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조치가 따를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예. 정부는 어제부터 격리 대상자의 출입국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권 반장은 또 격리 대상자 682명 중 메르스 최초 감염자 68살 B씨가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어제 3명의 추가 환자가 확진이 돼서 총 18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는 사실도 전해주었고요. 서울신문 이면으로 가서 우리 정부 당국의 대처가 어떠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어제 사망한 여성, 이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준 격리 대상자 129명 명단에 포함됐던 메르스 의증 환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메르스 의심 환자임에도 무려 엿새 동안 격리 조치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바로 이 내용. 예.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제가 제목을 안 읽어드렸네요. 서울신문 이면입니다. 복지부, 의심 환자 지각 통보, 6일간이나 격리 않고 치료. 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하기 전에 이 여성의 검체를 확보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기다리던 중 숨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데도 유전자 검사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사망한 여성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달 25일 경기도 평택에서 화성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엿새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와 같이 이 여성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8시 25일 오후 8시쯤 25일 이송된 사망자가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알려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일이 지나서야 병원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의심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줬다는 겁니다. 자, 18명의 메르스 환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18명 중 11명이 보건당국의 최초 격리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보건당국도 3차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모두를 격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제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부터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제부터 취해진 그런 아주 대대적인 조치를 최초에 취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오면으로 가서 관련된 실상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격리 병상 부족해 결핵 환자 퇴원 종용. 정부가 메르스에 늑장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환자, 의료진 관리, 격리시설 확보 등에도 여전히 주먹구구식 대응에 그치고 있답니다. 당장 보건당국은 어제 자가 및 시설 격리 대상자를 하루 새 5배 늘린 682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격리 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첫 환자를 확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녀온 발해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대처에 나서지 않으면서 접촉자 추적이 하루 이상 늦어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언론은 한 36시간 정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데요. 하루 사이에 격리 대상자가 이렇게 급증한 거 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를 대폭 늘린 것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2차 감염이 확산되거나 3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차 감염 환자의 발병 시한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할 때 5월 31일 안팎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격리 대상이 된 이들과 2차 감염 환자들과 접촉해 새로 격리된 사람이 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메르스는 이르면 이번 주말 수습 단계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3차 감염이 확인되면 방역 체계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대폭 늘어난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감염 때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240여 명의 환자를 격리 병상에 있는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 노조라고 하죠. 이 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에볼라나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할 음압시설, 음압시설이라는 건 병실 안의 기압이 외부보다 낮아서 문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음압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모두 105개 뿐이랍니다. 그마저도 18개는 이미 확진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결핵 등 다른 감염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격리병상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격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이나 병원에 격리 대상자를 두면 또다시 대규모 메르스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군요.
첫 환자와 접촉한 환자가 격리가 안 돼서 다른 병원을 방문했던 일,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첫 환자 K씨하고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걸린 한 환자가 이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곧바로 2개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환자 역시 같은 기간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한 뒤에 의료기관 2곳을 찾았습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을 같은 병실 환자로 제한한 탓에 자유롭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환자가 들른 의료기관 4곳의 의료진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첫 환자 K씨는 지난달 11일 기침,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인 뒤 확진 때까지 4곳의 병의원을 다녀갔답니다. 그 과정에서 K씨가 찾은 2번째 병원은 K씨가 바레인을 방문했고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자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본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총체적 부실, 예. 이 실상,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요. 예. 숨을 좀 고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2015년 6월 2일 화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자, 관련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차 감염자 발생했답니다. 예. 조간신문, 조간에 보도된 내용에 집중을 해서 이 시간에는 전해드리기 때문에 각종 뉴스를 해서 마치 미처 신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을 짚지 못했는데 3차 감염자 발생을 했다는 속보가 다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방역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건지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해집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오늘 또 이어지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망자도 한 명 들어서 2명 사망, 그리고 3차 감염자 발생했다는 소식 덧붙여서 더불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제 저부터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년 총선에 안 나갈 것이다, 이런 말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 혁신위 구성 전국 이후에 가장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제대로 된 당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이 됩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저도 일반 정치인으로 길을 바꿨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지만 혁신의 임무를 맡은 이상 모든 걸 내려놓는 게 해야 할 바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불출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혁신의 처음이자 끝이라면서 이번 혁신위의 이름을 당권재민 혁신위로 명명했습니다. 주권재민이라는 말에 앞에 주자를 빼고 당을 붙여서 당권재민,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11명의 위원으로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 내려놓기에 솔선수범을 보여줬다면서 저를 비롯한 모두가 똑같은 자세로 혁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김상곤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당은 적잖이 술렁였답니다.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혁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호남 물갈이론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다시 국회의원 되는 것만이 오로지 가장 중대한 목표였던 의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혁신의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겨레 8면입니다. 곧 청문회 전국이죠. 황교안 청문회, 노회찬 증인 채택,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에서 10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모두 22명이 채택됐습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전 정책기획단장이었던 2007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기소됐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증인으로 청문회장에 섭니다. 2년 전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사퇴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만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서 최동욱 전 총장이 청문회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도 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대법원의 계류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여당의 거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편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닷새 더 근무했는데 1억 1,800만 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에 대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2월 18일 퇴직하면서 월급과 또 석 달마다 나오는 상여를 퇴직 시에 정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태평양이 장관 될 사람이니까 보험 든 거 아니냐, 돈을 줘가지고
뭐 이런 분석, 지적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줘야 될 돈을 정산한 것뿐이다. 뭐 이런 일단 주장이네요. 예, 태평양은. 자, 한국일보 신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완종 2억, 배달자가 종착지? 이런 제목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꽂힌 대선 자금일까? 특정 개인에게 제공된 단순 정치 자금일까? 2012년 대선 즈음 경남기업 관계자가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인 대선 자금 의혹을 파고들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개인 비리 쪽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처음 소환한 김 씨를 같은 달 30일과 31일에 이어서 어제도 부르는 등 나흘 연속으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2억 원이 김 씨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관련자 진술과 보강 증거들로 이미 확인했죠. 수사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소환할 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라고 말을 했답니다. 수사팀은요, 김 씨가 2012년 총선과 지난해 730 재보선에 예비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답니다. 대선 캠프 유입 가능성 외에 본인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성 전 회장한테서 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2억 원의 종착지는 애초부터 김 씨가 되기 때문에 대선 자금 배달 사고라는 구도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로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수사를 통해 성 전 회장 메모의 신빙성이 높아졌는데 대선 자금 의혹은 오리무중에 빠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이 2억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 김 씨가 종착지라는 맥 빠진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그 김 씨가 종착지다. 만약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경남기업 측이 그 돈을 왜 줬는지,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고 줬는지 몰랐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꿀꺽해서 자기가 앞으로 정치할 때 쓰려고 했다. 이런 의심까지도 검찰은 해보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은 결국은 이 김 씨 선에서 대선 자금 의혹 꼬리 싹둑 잘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입니다. 돈 받았나? 왜 이름 적었나? 왜 이름 적혔나? 검찰 서면 질의 맹탕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6명에게 핵심 사안이 빠진 서면 질의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서면 질의서 내용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목록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친분 관계,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유, 2012년 대선 당시 역할, 뭐 이런 거 등등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들, 물론 공소시효 등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은 피의자라고 함부로 규정을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피의자로 큰 틀에서 명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홍준표, 이완구 이들 둘을 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 이런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서면 질의로 대충
가름하고 끝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판에 가뜩이나 서면 질의서에 담긴 질문 내용도 이렇다고 하니 대선 자금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8면입니다. 한미 탄저균 논의 7월에나 한다. 정부 여당이 오는 7월에야 한미 양국이 참여하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고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긴급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압박 안 먹히네. 꽉 막힌 북핵 해법 이런 제목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가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박 이외에는 대화를 끌어낼 방편이 없어서 대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북한은 막무가내입니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이어서 오는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망쳤다며 때는 이미 늦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오는 5월 러시아 방문도 취소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도 취소하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의 평양 주재 중국 대사의 예방을 수개월째 거부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6.15부터 8.15 사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8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을 계기로 남북 혹은 북미 외교장관 접촉, 또 오는 9월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맞춘 박근혜 대통령 및 김정은 위원장 방중 등 이벤트를 계기로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3살, 15살 소녀 둘 성희롱한 남성 왜 무죄가 됐나? 이런 제목입니다. 10대 소녀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피해 학생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경찰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을 두고 과도하게 형식에 매달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소홀함이 문제를 키웠다는 평가도 있답니다.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등등을 바탕으로 판사들이 판단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나 화상 증언이 가능한데도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진술 조서만으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어떻게 이 설명을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은 글쎄요. 13살, 15살 분별력이 그렇게 높을까요? 이 소녀들이 이들을 성희롱한 남성, 심지어 1심 법원은 유죄로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처벌을 하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2015년 6월 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하루 가뿐히 넘기셨으니까 오늘도 넘기시고요. 수목 그렇게 곱이 넘으면 또 불금 주말이 다가옵니다. 수월하게 버텨내는 한 주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